네, 부동산을 저희가 한 3주 안 다루는 사이에 전국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고 벌써 50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좀 얼마 시간은 남지 않았는데 뭐 주식 시장보다는 주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바뀐다는 것만큼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참여자분들도 이제 50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관망세로 돌아서서 좀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진단하는 지금 현재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연합인포맥스나 이런 네. 데서 이 공포지수 비슷한 걸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앵커님이 좀 아까 보여주신 네. 그 브라시선 지수에도 나타났듯이 네. 또 미국에서도 피어 그리드 인덱스라고 발표하잖아요. 공포지수. 그렇죠. 그게 트럼프가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물론 5단계인데 단계 중에 이제 극단적 공포. 네. 그게 이제 마지막인데 네, 그렇죠. 거기에 그게 숫자가 20부터 이제 밑으로 치는데 네. 그게 한 20일 이 돼가지고 이제 넘어간다는데 갑자기 제가 오늘 보면 오늘 8이에요 이게. 네. 완전히 바닥을 간 거죠. 네. 지금 3까지인가 4까지인가 더 빠졌어요. 최고로 빠졌어요. 네 맞아요.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심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무슨 부동산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부동산 정책이고 뭐고 일단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네. 일단은 공포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정상적인 경제 활동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 또 부동산 정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어느 당이 되던 간에 네. 그 정책 방향은 분명히 색깔들이 좀 정해져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그 이번에 사태가 벌어진 게 집권 여당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네. 보면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네.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 예측에 맞춰 보면 진짜 실수요자, 그러니까 신혼 부부라든지 네. 아기들이 계엄이 됐다고 중학생이 갑자기 스톱이 돼가지고 저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 뭐 학교를 안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기들이 좀 커가지고 방 2개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네. 그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엄하고 상관없이 그렇겠죠. 이번 신학기 맞춰가지고 그런 분들은 여전히 네. 뭐 이거와 상관없이 실수요자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나 추가적인 이제 가수요라 그럴까요? 네. 투자 수요와 가수요는 사실 저는 이제 전멸했다고 좀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전멸이요. 순간적으로. 네. 예, 그래서 또 더 아이러니한 건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네. 본인이 생각한 매도 가격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네. 도리어 또 매물을 됐다 이제 포기하고 걷어들였다 1, 2년 있다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 네. 그러면서 매물량이 최대 서울이 9만 5천까지 갔었는데 이 토지 거래가 풀고서 쭉 가가지고 이게 한 8만 7천 대까지 쭉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다가 8만 9천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8만 7천 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네. 수요는 이제 감소하겠죠. 그렇다면 KB 통계에도 나왔는데 매수 심리가 갑자기 15씩 20씩 다 빠졌어요. 네. 그러면 이런 영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부동산 시장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조기 대선까지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와중에 세종시 천도로를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언론에서 벌써 세종 천도로를 네, 야당이 띄우고 할 거다라고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세종시는 또 들썩이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되니까 제가 볼 때는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좀 유튜브 우리 이런 딜 사이트 이런 거 보시면서 네. 시장을 체크하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 좀 무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든 국외든 이제 워낙 파고가 많으니까 굳이 뭐 길어야 2달인데 네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뭐 가격하고 상관없는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투자 수요는 지금 뭐 굳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메가 트렌드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소장님은 최근에 좀 현장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현장 분위기도 뭐 비슷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가 구역 네. 해제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면서 2월, 3월이 뭐 거의 난리도 아닌 그렇죠.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기 그랬었죠. 때문에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상자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했는데 이미 2월, 3월에 고가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어차피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대외적으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생각보다 관세가 좀 네. 이거 설마 했는데 실제로 물론 뭐 유엔은 했습니다.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90일 모르죠. 또 네. 했습니다만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하는 거 아니야? 또 안 하는 네.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90일 이후에 네. 어떻게 될지 그 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뭐 탄핵은 됐습니다만 조기 대선이라는 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지? 차기 누가 대통령이 되지? 네.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책이 나오지? 네. 여러 가지가 모두 다 불확실하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냥 올스톱인 상황인데 네. 통계에서도 그게 잡힙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이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08이거든요. 네. 가장 분위기 좋을 때 그 3월 초에 네. 0.25%까지 올라가다가 그러면 0.08 평균이고요. 네. 강남을 보게 되면 서초구가 0.69%까지 올라갔다가 4월 1주차가 0.11%고요. 네. 가장 논란이 됐던 송파구가 0.79에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0.16%.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네.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급매로 팔 이유도 없고 그렇죠. 호가를 올린다고 해서 거래가 되지도 않고 네. 또 토지 거래가구에 강남 3구 용산구는 묶여졌으니 네. 전세 준 매물들은 못 파니까 또 매물도 회수해야 되고요.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켜보자. 이미 올랐고 지금 올라가는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네. 뒤늦게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게 다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올스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방은 어차피 힘들었으니까 올스톱. 네. 서울은 2, 3월에 많이 올랐다가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미국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올스톱. 당분간은 올스톱이고요. 조기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저는 정중동 상황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지금의 수요까지 다 땡겨버린 맞습니다.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슈까지 터지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토제를 저희가 꽤 자주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다시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한 이후로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묶여버린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토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 그냥 이런 걸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될 것인지 그 지금 상승률은 이제 꺾였다는 보도가 좀 나오곤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러면 지금은 아무 실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입주가 불가능해졌으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러니. 좀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실수요자들 중에 네. 신혼부부와 네. 그 아이들 방 만들고 늘려가는 네, 학군 문제 이분들은 등등. 이것과 상관없이 하는 분들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로 나옵니다. 네. 제가 강남구가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거의 2주 4월 달 거래가 이제 2주 정도가 흘러가니까 오늘까지 네. 하면 그 2주인데 현재 상황에서요. 거래가 강남은 3건이 됐어요. 네, 강남 3구 네, 강남 3구 중에 강남구가 3건이 거래가 네. 됐어요. 신고한 게. 그리고 강동구는 약간 그 번외이긴 하지만 네. 16개가 여전히 좀 꽤 받쳐줬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서초구는 사실 저기인데 0건이에요. 네, 거의 여기 그냥 아예 일어나야 없어졌네요. 되는데 안 일어났죠. 네. 송파구도 0건이에요. 현재. 네. 오늘까지 보름이 흘렀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아 그럼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서초구를 생각해 봤을 때 송파구하고 서초구는 사실 요번 상승기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랬죠. 네. 예, 강남구는 대단지가 이쪽 쪽보다 많지는 않아서 네. 조금 소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데도 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실수요자들은 움직이는데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것까지는 이제 안 쫓아간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거기까지는 못 쫓아가요. 송파하고 서초가 좀 많이 올랐는데 빵권이잖아요. 네. 그럼 강남구는 비싸게 올라간 데 말고 여러분들 뭐 강남구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300세대, 600세대, 500 이런 게 네.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거래된 거라고 좀 유추가 돼요, 제 생각에. 네. 그렇다면 그게 세 건인데 강동구는 그와 해당 없는데 그러면 가격대가 네. 강남 상구보다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수요자들의 어떤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저는 보이는 거죠. 네. 아, 그럼 현재 가격은 서울은 나중에 풀 때 조금 더 가sio가 네. 붙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약간 오버슈팅 돼 있는 게 여기 이런 데서 좀 증명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뭐 호가를 높여가면서 따라오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강남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 소규모 단지 위주로 실수요자들의 이제 있고, 예. 거래가 이루어진 거 보니까 현재 펀더멘탈에서 그 정도 수준이 이제 강남구조차도 그렇죠, 그렇죠. 그 맞아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네, 교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분위기 파악하기 좀 쉽지 않겠네요. 일단 좀 그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은 3월 거래량을 보게 되면 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4월 말까지 네.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오늘 시점으로 벌써 7,863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작년 우리 7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작년 그랬죠. 7월이 9,221건이었는데 거의 지금 분위기면 작년 7월 뭐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거의 올 상반기 거래될 거 한 3개월 정도 물량을 당겨서 2, 3월에 많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살 사람들은 저는 제법 많이 샀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도 그랬잖아요. 3월 19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확대 지정하겠다라고 발표하고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 5일 동안에 또 금매가 나오고 거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살 사람들은 물론 또 또 추가 수요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상당히 샀고요.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니까 그래도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분들 사려고 하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질 않습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조기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주식시장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따라가기는 부담스럽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을 찾은 거죠. 앞서서 이제 공포지수 얘기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불안하고 공포지수가 더 올라가서 그 공포지수가 이제 두 가지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또는 더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비싸도 무리해서라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빌려서라도 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공포지수는 부동산 시장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토지도 지정됐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한 거는 좀 더 기다려봐서 하반기에 고민해도 될 문제이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 조기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 추격 매수 안 하는 상황이고요. 가격대가 만만하거나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면은 삽니다. 그래서 강동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성동구 거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성동구하고 마포구를 제가 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풍선 효과 생길 거다. 그렇죠. 강남이 토지로 묶여버리게 되면 전세 끼고 못 사게 되면 성동구든 마포구도 투자자들이 눈을 돌려서 나 여기라도 사야겠다라고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언론들도 있었고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상황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데 반대 상황이 뭐냐면 조용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물어보니까 2월, 4월 강남 거래가 될 때 같이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같이 호가가 올랐고요. 왜냐하면 갈아타야 되니까 파는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려서 팔고 송파구든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들도 이미 샀기 때문에 강남이 조용해지니까 집주인들도 더 이상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팔 사람들은 팔았고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조화 현상, 싱크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좀 조용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강남이 안정이 되니까 같이 안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때까지는 뭐 크게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갑자기 정부가 국토부가 예상치 못하는 뭐 규제를 푼다든지 말도 안 되는 뭐 규제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고 차기 정부의 윤곽이 네. 잡힐 때까지는 뭐 특별히 어떤 정책들 뭐 그냥 관리 정도만 하는 거지 새로운 정책은 안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올해 한 상반기 정도는 그냥 지금 분위기로 이미 거래도 많이 됐기 때문에 한 3천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으로는 한 3천 건 정도 그냥 올해 1월 정도 분위기 이렇게 네.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있는 정도의 거래는 있기 그 때문에 정도는요. 예. 네네. 그러면은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는 토호제가 다시 시작된 이후로 이제 가격 상승률도 많이 잡혔고 거래도 많이 줄었다고 해서 그 보시는 시장님께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으나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백화점 할인이 끝난 다음 날 갔더니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 백화점이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맞습니다. 그런 사전에 가수요들이 이미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값 잡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 그냥 대선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도 제대로 없이 그냥 출발을 한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스케줄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인수위원회 이런 것보다 이제 장관들을 뽑고 그런 다음에 정책의 청사진이 나오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인데 지금은 좀 가늠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거는 같아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두어 달은 걸렸지 않습니까? 5월 대선하고 8.2 부동산 대책까지 한 3달의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소한 한 반년 정도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부동산 시장에 놓이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예상은 좀 해볼 수 있겠죠. 일단 방향 자체는 다른 정부가 들어올 것 같다. 네. 예, 그러면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의외로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종부세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의 우클릭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두 분께서는 그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방향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때보다는 조금 보험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은 규제 완화를 완화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애썼으나 네.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던 시기니까 네. 그거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미스한 정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 대출을 그냥 방치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제도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게 또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네. 이게 이제 또 폭탄이 돼가지고 더 폭등했거든요. 네. 이거에 이제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반은 그러니까 선의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 차기 정부에 만약에 그 야당 쪽에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그걸 따라서 할까요? 그 피해를 받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벌적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는 형태의 그런 정치 네.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도리어 합리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안정적인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하고 할 때 제가 예측되는 건 그런 거예요. 종부세는 뭔지 자꾸 잡음이 많이 나고 있고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세는 명분은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답이 어디로 가냐면 중도를 표방하는 요새 그 집권 야당 그 유력 후보가 자꾸 진짜 보수는 야당이다 뭐 이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럼 보수의 기본이 뭐예요? 원칙과 자유시장 경제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원칙에서 노블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게 또 기본이잖아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판이 어디로 가냐면 보유세로 갈 것 같아요. 보유세를 늘리고. 되게 건드리기 힘들지만 네. 보유세는 살짝 올리고 네. 거래는 좀 양이 줄었잖아요. 거래세를 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은 좋아하잖아요. 거래세를 낮추면. 네, 일단 그리고 거래할 때 보유세에 문턱이 나겠으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제한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럼 보유세가 많이 정치적인 패러다임과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라인이 그쪽인 것 같아요. 네. 세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단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대중들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래하기에는 조금 쉽게 만들어주고
보유세는 조금 살짝 인상하는 올린 식으로. 거죠. 너무 충격이 안 가게 네. 스텝 바이로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냥 정치 그냥 계엄령 이것만 파고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정부라는 게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묘한 점은 뭐가 있냐면 전 정부의 그 막 했던 그 유력 후보가 맨날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렇죠. 사실은. 차라리 분양주택을 좀 이걸 원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분양가. 네. 분양가에서 조성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 저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높다고 요새 볼멘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아니 국민들 세금으로 땅을 보상하는데 왜 갑자기 값이 올라가냐. 네. 건축비 올라갔다라고 LH는 얘기하고 건축비 100원이 올랐으면 100원만 올리지 왜 더 올리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이것도 뭐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은 갑자기 규제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이 공급이 부족한데 네. 생뚱맞잖아요. 누가 봐도. 네, 저거 못하게 하면 지을 데가 오세훈 없으니까. 시장이 그 저 뭐라 그러죠? 그 토지거래화가 뜬금없이 푼 것처럼 똑같은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현명한 거는 될 수 있는 현장을 되게 더 도와주고 네. 되게 오래 걸릴 현장에 대해서는 미리 정확하게 리딩을 해주는 거죠. 아 여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분류해주면서 가야지 이거를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거를 막 갑자기 막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장밋빛은 사실 보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하되 네. 약간의 이렇게 뭐 여지들을 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네. 제일 무난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저항이 좀 적을 수 있는 보유세나 그렇죠. 뭐 그런 살짝. 쪽으로 네, 그것도 뭐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천천히 한다. 네, 그것도 정권 한 중반쯤부터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는 던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에 도움이 되니까. 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부동산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그 약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한 두 번 했다가 진보 정권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폭등이 나왔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로직이 또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좀 계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반대로 지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적폐청산이 수준이 아니라 뭐 잠깐 얘기 나왔다가 철회했지만 전세도 한 10년 뭐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 않습니까? 10년 보장. 예, 그런 것도 뭐 약간 돌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만 여론이 그 정도로 나빴다는 걸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틀어막을 거니까 공급이 없을 거니까 급등할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무슨 소리야 이제 엄청난 상상 못하는 규제가 나온다. 이제부터 몸살이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둘 다 양극단이긴 한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냥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거 말고 어느 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네. 하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교수님 말씀처럼 네. 할 거예요. 네. 극단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극단이 있죠. 그쵸. 문재인 정부 때처럼 5월에 장미 대선, 조기 대선하고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급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규제가 엄청나게 나올 거다. 네. 뭐 종부세도 많이 올리고 이제 네. 우리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극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제 자체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은 상승기입니다. 2013년까지 서울 집값이 떨어졌고요. 네. 2014년 거래량 늘어나고 15년부터 올라가는 과정에서 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이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라든지 국내 탄핵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다가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승장이 만들어졌고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규제 안 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도 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를 합니다. 근데 규제를 했는데 또 의욕도 앞서다 보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줘서 밸런스를 맞추고 출구를 네. 만들어줘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네. 집값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하죠. 양도세를 풀어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두 개를 동시에 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발생한 거고요. 네. 학습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전제가 작동이 되는데 집값이 급등한다. 만약에 네. 그러지 않겠으나 만약에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종부세 빨리 올려야 되고요. 네. 양도세
거래세 내려줘야 되는데 아마 내리기 쉽지 않겠죠. 집값이 급등하는데 또 양도세 내리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 약간 조정의 구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최근에도 토호제 풀어서 강남 3구, 용산구 집값이 올라갔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강남 3구, 용산구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안정이 된 거고 전국적으로는 안정입니다. 그냥 조정의 구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상승기라면 지금 풍선 효과 생겨야 돼요. 그렇죠. 강남 3구, 퍼져나가야지. 용산구 바꿨잖아요. 그러면 마포, 성동구 집값 오르고 강북으로 가고 인천, 경기 외곽, 지방으로 이제 불길이 막 번져야 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성장에 불경기에 다주택자 규제에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불안하니까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의 구간 안에 똘똘한 한 채가 강남 3구, 용산구니까 그렇게 올랐는 거지 지금을 상승 구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기 대선이 끝나도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근데 집값이 안정적인데 민주당이 한번 경험을 했는데 무턱대고 시장에 개입을 해서 보유세를 막 올려버리거나 전세 10년 갱신을 하거나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또다시 왜곡이 될 건데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한번 경험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시장이 안정이 됐는데 집값이 올라가면은 규제를 해야 되겠으나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런 반시장적인 정책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인수위 나오고 장관 선임되고 나름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야 보유세는 좀 올리자. 공시가격 현실화는 안 하고 뭐 현실화를 하는 대신에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좀 내리자. 취득세 중과세 없애자라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저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느냐 이념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기준점은 저는 다주택자 규제. 취득세 중과세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를 해주고 보유세를 공시가격 현실화 정도에서 살짝 올리느냐 아니느냐가 우리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으로 간다면 저는 의외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실용을 가면 지난 정부들도 실용을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부동산 그 패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들을 이제 적폐 취급을 하면서 이제 많이 규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세게 하다가 이러다가 임대 시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뒤로 테러도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정책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던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됐다고 나오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똘똘한 한 채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고 뭐 강남 3구만 달리는 것도 그놈의 그 똘똘한 한 채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풀어주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다음 정부에서 이 카드를 만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실용적인 거 말씀 주셨잖아요, 소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정부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시장이라는 건 뭐 사례를 말씀드리긴 뭐하고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에 매물이 많으니까 안정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일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다주택자라는 개념이 어디부터죠? 일단은 우리나라 한 두 채 하나만 이상, 더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인가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정책을 잡을 때는 3주택부터 잡아요. 다주택자를. 그렇죠. 2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라 가지고 약간 빼놔요. 근데 실제로 이 다주택자분들은 50만, 70만밖에 안 되고요. 일시적 2주택자가 350만이에요. 이분들이 이 묘한 그늘에 숨어서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숨어서 3년마다 집 사업하는 분들이 300만이 넘어요. 이분들이 이 중에 50-60%가 서울 분들이고 전국을 커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이거를 이번 정부에서 안다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 집을 일시적 상속이나 뭐 이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샀어요. 샀으면 이거를 1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그걸 왜 3년을 시간을 주죠? 뭐 안 팔릴지도 3년 안에 몰라요. 팔면 세금을 안 내거든요. 안 팔릴 일이 없죠. 싸게 내놓아야 조금만 사면 다 되는데. 팔리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약간의 우회 투자 투기 수단으로 지금 자리 잡혔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현명하다라면
차라리 3주택자 이상 분들은 네. 집을 팔고 사는 걸 편하게 해주고 네.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이 매물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네. 여기 50만 개고 여기 350만 개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3년 일시적 양도세 당연히 급하게 이사를 갔으면 파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누가 도 1년은 이해가 돼요. 네, 뭐 1년 정도. 2년은 좀 긴 것 같은데 이거 왜 3년이죠? 네. 이게 사실 여러분 한 20년째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 있죠. 네. 이쪽이 뭐 이런 얘기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 기재부 뭐 모피아부터 이런 네. 음모론이 많잖아요. 그거의 일부가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왜 네. 3년을 굳이 할까? 그냥 1년 반이나 2년만 해도 이 네. 매물이 3분의 1이 남다면 100만 채예요. 네. 시장 예상 그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실용 정부라면 냉정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차라리 다주택자는 양성을 하는 네. 거예요. 3주택, 5주택 이분들은 많이 하고 임대 사업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분은 그런 임대 식으로 좀 공급을 하시는 안정되는 분들이니까. 가이드를 주고 이러면 네. 이건 잘 돌아가고 네. 원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차라리 일시적 네. 2주택자 부분을 약간의 이거를 정상적인 분들 말고 네. 투자나 투기를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제어를 하면 매물이 도리어 훨씬 많이 나온다. 이거를 좀 이번 정부가 좀 주시해서 보시면 제가 볼 땐 다주택자 문제 좀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들이 3주택 넘어가면 사실은 임대 공급자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투기라고 그렇지만 하는 분들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다 피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법을 아는 분들이 도망가는 그런 우회로를 사용됐던 것 같은데 요거 좀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